네, 4주차 방송 언어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 이어서 우리 교재로는 59쪽 2.3 인사말 강의 자료 4쪽에 해당합니다. 강의 자료 4쪽입니다. 잠깐만요. 네, 아니네요. 강의 자료 3쪽입니다. 선생님이 오락가락합니다. 강의 자료 3쪽이고요. 교재는 59쪽입니다. 네, 그래서 2.3 강의 자료 쪽을 먼저 보도록 하죠. 간단한 것들은 뭐 보고 넘어가면 되니까. 인사말.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인사말의 중요성. 특히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사족 같지만 사회에 나가면 인사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 상대 동료 평가도 있고 상사 평가도 있고. 그래서 이 평가에서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첫째는 인사 잘하기, 둘째는 지각하지 않기.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떤 공동체에서 뭐랄까요, 꼭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함께 좋은 그런 어떤 협조자로서 어떤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인사 잘하기, 그 다음에 지각하지 않기,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각하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5분 일찍 일어나기, 5분 먼저 준비하기, 거기서부터 비롯이 돼요. 네. 특히 그 강의 자료 3쪽을 보도록 합시다. 강의 자료 3쪽에서 최근 부각된 전화 예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는 보면 전화로 혹시 이렇게 주문을 하기 전에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특히 이제 요즘은 워낙에 특히 여러분들 세대 같은 경우는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경우들은 또 그렇지 않아서 자기 기분 상태에 대해서 되게 무례하게, 그래서 정신적인 피로감을 호소해서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감정 노동자라고 하죠. 전화 응대를 하시는 분. 네. 중요하다라는 것. 네. 여러분들도 학교에 전화를 했을 때 모든 직원 선생님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참 불친절한 그런 전화를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 그런 학칙이나 그런 것들을 달달 외우면서, 특히 졸업할 무렵에 이제 그 졸업과 관련되는 질문을 했을 때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준비할 것도 많고 확인할 것도 많고. 네, 그런 경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친절하신 분들이 더 많겠죠. 여러분들이 반대로 그런 이제 사회에 나가서 그런 전화 응대를 하는 경우에는 역시 받는 사람도 예의를 갖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 특정한 때의 인사말, 이제 생일 축하나 문상 이런 이건 좀 더 고전적인 형태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여기 이제 그 4쪽의 표, 이거 교재에도 표가 있습니다. 교재에도 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뒤에 이제 그 470 교재에 470쪽 정도를 찾아가 봐 주세요. 거기 일단 부록 부분에 보면 435쪽부터 표준 언어 예절이 부록으로 붙어 있어요. 435쪽에 부록으로 붙어 있고, 그래서 이런 책 하나 사놓으면 사실 규정이 이렇게 쉽게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봉투 쓰는 법,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볼 것들이 있는데, 생일 축하와 관련돼서는 479쪽에 보면 그 표가 있어요. 특별한 생일, 나이와 관련되는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강의 자료 지금 4쪽에 올려놨으니까 강의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죠. 아마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위해서도 외웠던 기억이 있을 텐데, 또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또 까먹어주는 것이 매력 아닐까요? 그래서 60세는 육순, 이제 소위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육순과 환갑을 굉장히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육순은 만으로 60이 된 거고요. 61세는 환갑, 갑자가 돌아온다, 돌아올 해. 그래서 화려하게 축하해준다라는 의미로 환갑, 회갑, 화갑은 61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갑을병정 우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축이며 진사오미 알잖아요. 그럼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갑과 자자가 갑자년이 되는 거예요.
갑자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병자랑 만나면 병자년이 되고 조업의 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내가 갑자년 쥐띠에 태어났는데 쥐띠인데 갑년에 태어난 거죠. 갑자년 쥐띠로 태어났는데 그게 돌아오는 것은 정확하게 60년 뒤예요. 그래서 그 갑이 제일 갑을병자에서 갑이 제일 우두머리라서 갑을 대표로 쓰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을해년에 태어났다. 을자에 돼지띠로 태어났는데 그 똑같은 을해년을 맞이하려면 내가 태어났던 거와 똑같은 태어나려면 60년 뒤예요. 그러니까 그게 61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세는 이제 갑에서 더 나아갔다 해서 나아갈 진짜로서 진갑. 아니 왜 이렇게 60세 선생님 잔뜩 모여 있어요? 옛날에 60세 살기가 쉬웠을까요? 쉽지가 않았겠죠. 쉽지 않았으니까 사실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교수님들이 정년을 65세에 하시면 금방 이제 막 상을 치르는 70 되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서 교수님들도 60에 굉장히 거창하게 막 제자들이 이제 뭐 잔치를 제자들은 대학에서 제자들은 무슨 잔치를 할까요? 당신에게 이렇게 잘 배워서 나도 학자로서의 길을 가며 이렇게 좋은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회갑 기념 논문집을 봉정을 해요. 봉정을 하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하죠. 한다 그러면 다들 화내고 요즘은 뭐 그 회갑을 뭐 치른다 그러면 본인이 팔짝팔짝 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와 이렇게 건강하게 환갑을 맞이하셨다니 너무나 축하드릴 일입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돌 얘기를 잠깐 했는지 모르지만 100일 때 그 다음에 뭐 돌 때 이렇게 1년 상간에 되게 중요시 아이들이 영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100일을 넘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00일이 되기 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금줄을 달아요. 그래서 아들은 고추를 달고 여자아이는 뭐 탄을 달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우리 집에 좀 출입을 삼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전염병에 감염이 있으니까. 요즘 코로나를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어떤 뭐 접종을 받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출입을 막고 그리고 그 사이에도 죽는 일이 많으니까 돌이 되면 야, 너 이렇게 얘 이제 오래 살겠구나 이런 잔치를 해줬던 거죠. 네, 그 다음에 70세입니다. 칠순. 너무나 이제 기쁘다 해서 고희. 그 다음에 77세가 야 77세까지 살다니 대단하다 라고 해서 지금은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의 은사님들도 대부분 90 넘으셔서 생존에 계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정정하시고 선생님 친정아버지는 늦게 결혼을 하셔서 31년생이신데 카톡 하시고 뭐 하실 거 인터넷 다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하실 거 다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면 여러분들 알는지 모르지만 9988234라고 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다가 죽는다. 2-3일은 왜 알아야 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그래야 장례 준비를 하죠. 네. 요즘은 아마 여러분들은 글쎄요 뭐 맥시멈 인간의 수명이 한 120세 정도라고 보통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의료기술에 여러분들은 100세에는 거뜬히들 다들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80세는 팔순, 그 다음 88세는 여러분들 이 순이 뭐냐면 열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순 하면 열흘이 되거든요. 그럼 80이라는 뜻이 아니라 곱하기 10을 해서 80이 되는 거고 육순도 곱하기 10을 하니까 6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배수라는 뜻이죠. 그 다음 88세는 미수. 야, 이게 정말 미혹할 만한 나이다 라는 뜻이고 미수. 90세는 구순, 그 다음 99세가 백수입니다. 99세가. 그러니까 100이 아니라 이거를 백수라고 쳤어요. 왜 백수냐? 일백백자가 아니라 힐백자예요. 힐백자죠. 네. 어쨌든 이런 특별한 용어들을 알아두고 있으면 요새는 워낙들 어르신들이 이제 장수하시니까 이렇게 결혼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으로 이런 용어들을 잘 모르니까 남 모르는 거 알면 좋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관원 상제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그런 어떤 그 예의를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죽음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상인데 용어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갓집에 가면 앞사람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고
내가 이걸 잘 너무 모르겠다 싶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가거나 아니면 내가 미리 가지 말고 딴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또 보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문상은 원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표현이 구별됐었는데 요즘은 그냥 문상 간다라는 말로 다 일반적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조상은 주군이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고요. 조문은 상주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주는 정말 웃기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냐면 여자들은 상주가 될 수 없다라 그래서 딸만 있으면 조카가 뭐 상주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딸만 있으면 딸이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딸이 하는 게 아니라 상주를 사위가 하거든요. 뭐 선생님 세대까지는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세대는 뭐 양성평등을 넘어서 성평등의 시대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나 싶고 특히 이런 호칭이라든지 관원상제와 관련되는 것들에서 어떤 평등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이고 참 어려운 문제지만 지금 그래도 한국 사회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달라지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고 용어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문제겠죠. 네. 그 다음에 조상이나 조무는 부모상 또는 승중상, 남편상에게만 쓸 수 있고 부인상, 형제상, 자녀상 그리고 승중상이 아닌 조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조위 또는 위문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달리 썼대요. 아, 이거 머리 복잡하죠? 승중상이라는 표현은 손자가 상주가 된 경우고 승중상은 손자도 아닌 증손자라든지 직계손자가 아닌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개의 경우는 문상이라고 쓰지요. 네, 그래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 또 깐깐한 공무원 시험을 이런 거 틀리라 하고 외운 사람에게는 난이도 하, 외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난이도 상이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두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챕터가 바뀌게 되는데요. 챕터가 바뀌기 전에 교재 63쪽 연습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거듭 말하지만 뭐 재밌는 예문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소개할 뿐입니다. 연습 문제 63페이지를 보면 지금 보세요. 시를 너무 많이 쓴 경우를 한 예로 든 거예요. 부장님의 키께서는 지나치시기에 작으신 거가 좀 극단적으로 썼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를 너무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2번에 보면 수고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래 이 수고하다라는 표현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쓰지 말아라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윗사람한테는 조금, 그러니까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원래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받을 숫자에 고생할 고자예요. 수고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랐죠. 근데 원래 의미는 더 어마어마해요. 고생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불교에서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다시 환생을 하는 거예요.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윤회하세요 라는 뜻인데 윤회가 뭐가 나빠요?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뭐 기층 종교니까 불교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윤회란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으면 예를 들면 아기 축생으로도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득도를 해서 열반의 세계에 드는 것이 불교가 원하는 것이죠. 불교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해부에도 나오는 것 같지만 무로 돌아가라 뭐 불교에 대해 선생님도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윤회를 하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사실 욕이에요. 너는 지금 현생에서 죄를 많이 지으니 다음 생에 다시 어떤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그 삶이라고 한 지난한 그런 고통의 강을 건너서 또 다음 생으로 가라 이런 뜻이니까 사실 수고하다라는 말은 수고하세요라는 말은 갑자기 들으니까 굉장히 큰 무게로 다가오죠. 물론 지금은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뭐 고생하세요 라는 뜻이 진짜 고생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어법이죠. 전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너무 수고하시네요. 수고하세요. 뭐 이런 표현이죠. 근데 원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우더링께는 안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아직 그런 얘기는 나오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많이 써서 그런 배경만 알고 있으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66쪽 강의교재 66쪽에를 보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선생님이 이제 그 가정이나 사회에서 쓰는 지칭어나 호칭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수정 작업을 거쳐왔던 거지만 2011년 판이에요. 지금 2021년이죠. 사실 과거 10년 사이에 어마무시한 일이 많이 벌어졌고, 특히 우리가 특히 뭐라 그러죠? 고은 시인에 대한 미투라고 하죠. 미투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억압되어 있던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억압되어 있던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에게서 받는 어떤 성적 차별이나 뭐 성폭행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한국 사회는 성평등, 양성평등을 넘어서서 성평등의 문제들이 굉장히 큰 화두이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어휘 표현들도 굉장히 이제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면 여교수, 뭐 여의사. 사실 여러분들 요즘 소아과 가면 다 여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의사 선생님을 그릴 때 아이들이 그렇게 여자를 많이 그린대요. 선생님 그릴 때도 여자 많이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여교사가 강단에 많아지고 의사가 교수보다 많을 거예요. 여의사가 많아지고,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이 여대다 보니까 여교수님이 굉장히 많은 학교죠. 그래서 남자 교수님이 더 많으세요. 우리 과만 봐도, 국문과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남녀공학에 가보면 여교수는 정말 소수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붙지만 기준점이 왜 남자냐 이런 이야기가 붙게 되죠.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여자를 붙이지 않는다든지, 이거는 반대로 남간호사라는 표현도 성차별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는 여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성적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등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등은 남성, 여성 할 거 없는, 또 뭐 여러 가지 성적 지향성이나 뭐 그런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법 앞에 평등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는 사회와, 또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떤 언어 개신이 필요한데, 현재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언어 예절들은 대개의 경우 2011년 판이라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66쪽에 머니투데이의 한 기사예요. 기사인데, 오늘이 특히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뭐 외가, 친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엄마의 본가, 아빠의 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고, 사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똑같이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뭐 굳이 구별을 부른다면 외할아버지, 뭐 친할아버지, 뭐 그것도 웃기죠. 왜냐하면 친은 가까울 친자고, 친척할 때 가까울 친자고, 외는 바깥 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운더리를 넘어간다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든 차별적인 발언이기는 하네요. 그래도 최소한 외가 친가보다는 본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이 기사는 2019년의 기사인데, 시민사회에서 했던 그런 가족과 호칭에 관련되는 것들을 봤더니 522건 정도가 다 그런 어떤 성차별적인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배우자로 고쳐라, 외조, 내조라는 말이 따로 있느냐, 배우자의 지원, 도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이게 뭐냐, 어머님, 아버님, 네. 주부, 이것도 뭐 살림꾼, 이것도 왜 꼭 여자만, 그래서 요새 살림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런 것과 관련된, 그래서 어느 사람을 쓰다 보니까 살림남, 괜찮죠. 뭐, 남자도 살림을 잘할 수도 있고, 그럼요, 자기 일도 잘하고, 살림을 잘한다는 게 별건가요? 정리 잘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 다음에, 미망인, 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남자도 좀 비하하는 표현이 있긴 하네요. 호랩이. 네, 뭐 이런. 그 다음에 속담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남자는 돈, 여자는 얼굴. 남자는 일생에서 사병만 울어야 된다. 아니, 우는 것이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데 왜 남자는 울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해서 66쪽을 보자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67쪽. 우리 교재에서는 67쪽이고요. 강의 자료는 여전히 4쪽입니다. 강의 자료는 여전히 4쪽입니다. 자, 미디어의 언어 규정.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방송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방송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이런 미디어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그 뉴 미디어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알려졌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 권력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권력의 정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이미지를 뭐 개선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세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뭐 좀 더 뭐랄까요, 이런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접점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디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단순한 오락의 기능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사용되는 언어라든지 표현도 역시 중요한 문제들이 되었어요. 엄청난 문제들이 되고, 표현 하나 때문에 싸움이 나고 법적 소송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의 언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국어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국어기본법은 2005년에 제정을 해서 조금씩 개정되다가 이제 2008년판이 최종적으로 크게 이제 여기서 더 이제 확정을 짓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은 2017년 최종적인 일부 개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국립국어원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큰 경제적인 부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른들이 보면 가끔 전두환을 막 찬양하는, 택시 탔을 때 되게 피곤한 경우들 있죠. 그때는 살기 좋았다. 사실 이제 양날의 검 같은 것들인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부조리와 그걸 통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 발전들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재화가 많이 풀리게 되니까 경제가 이제 급성장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한류,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특히 뉴미디어,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어떤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마무시하게 이제 방송의 위력이 생기게 되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 문제, 그러면서 또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립국어원을 딱 만들어주고, 단독기관이 방화동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국어기본법을 만들게 됩니다. 아이고, 화면이 떨려서 미안합니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칙은 법조항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전문 개정을 이렇게 한 것들을 보이고요. 그래서 2조 기본 이념을 한번 보세요.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1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젯밤에 그 유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방탄소년단이 이제 연설을 했죠. 연설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한국어로 연설을 하리라는 것을,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영어로 했던가 해가지고 그 영어 발음 문제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김대중 대통령과 누가 영어로 연설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좀 찾아볼 건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어로 연설을 하고, 그리고 방탄소년단도 한국어로 연설을 했죠. 선생님은 당연히 이제 RM이 김남준 군이 영어로 대표로 할 줄을 알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과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 문화의 위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영어를 구어처럼 잘할 리가 없을 것이고,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대에 미국 유학 갔다 오셨던 분들도 그렇게 썩 영어 실력이 좋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배워도 여러분들이 영어를 더 잘할 거예요. 그리고 방탄소년단도 리더 일 제외하고는 영어를 잘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어떻게 보면 한국어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엔의 원조 대상국에서 한국어로 기조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국가가 된 거죠. 늘 국뽕에 차올라 있는 50대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거든요. 한국어를 중요 언어로 인정을 해준 것이고 그만큼 뭐랄까요, 한국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런 그 국어 기본법이 있고요.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뭐 너무 좀 뭐 전근대적이야 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어떤 나라나 자국어를 존중합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뭐 오죽하면 미국 한번 보세요. 영어가 아닌 건 영화로도 안 보고 노래로도 부르기 싫대잖아. 그거를 뚫은 것이 한국 문화라는 것이 놀랍고 지금까지도 기분 나빠하는 계층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3장은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에 대한, 네, 그래서 그 주체는 문화체육부 장관은, 체육관광부 장관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가 있고 규범성이 이 기본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교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교재 68쪽으로 넘어가고요. 교재 68쪽으로 넘어가고 3.2, 네, 3.2, 네, 5쪽이죠.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쭉 한번 보면 되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뭐 좀 요 부분은 좀 빨랑빨랑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해서 그 표를 보면 5쪽에 있죠. 강의자료 5쪽에 보면 2008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잠깐 봐두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게 있고 방송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요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제정을 한 거예요.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영화심의에 대한 규정, 뭐 이런 것들을 광고에 대한 규정, 이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해줍니다. 네, 이건 뒤에서 쭉 다 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을 2008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규칙으로 19, 35, 55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개정하면은 헌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법령들이 이렇게 뒤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쭉 그 강의자료 6쪽까지 넘어와 보면 2016년까지 이렇게 123호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할 만한 것만 지금 교재에서는 소개를 해놨어요. 69쪽에도 있지만 여기 보면 제 8절, 제 51조, 네, 지금 강의자료 5쪽 같이 보고 있습니다. 5쪽 아니네요. 6쪽으로 넘어갔네요. 선생님이 노안이 와서 맨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네, 6쪽을 보면 자, 제8절 방송언어를 보면 제51조, 제8절 방송언어, 제51조. 그래서 방송언어는 거기 선생님이 파란색 흑백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네요.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네. 불가피한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드라마나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지역의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경남방언 화자를 비하한다든가 전남방언 화자를 비하한다든가 또 아니면 북쪽방언을 희화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송은 바른 언어 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네,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이제 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드라마들이 미묘하게 빠져나가고 거기에 이제 심의에 걸리면 그 화면에 나오죠. 뉴스도 마찬가지고 사과문을 올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사과문으로 끝나지 않고 징계를 받거나 심한 경우는 그 드라마를 못하게 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방송국도 폐쇄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외래어 외국어의 경우는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어 순화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외래어를 사용해야 하고 외국어 표기를 존중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69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0쪽, 71쪽 교재 얘기는 주로 이제 외래어와 외국어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표 같이 보면 되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3번이나 조사를 했는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의 조사에서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은 39.9%는 별 느낌이 없고 27.2%,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13.8% 해보면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느낌이 더 많죠. 부정적인 느낌이 많고 학식이 높아 보인다, 세련된 느낌이 든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거의 7, 80년대 얘기인 것 같아요. 7, 80년대는 와이프만 써도 세련돼 보인다, 뭐 지식이 좀 있어 보인다 였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 자료 7쪽으로 넘어왔습니다. 7쪽에도 역시 보면 7쪽 그림이 있는데 외래어와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 2010년 자료도 보면 별 느낌이 없다, 잘난 척하는 느낌, 뭐 유치해 보임, 뭐 이런 비슷하죠. 그다음에 2015년 조사도 여기서 지금 그 2010년과 비교를 했는데 별 느낌이 없다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 별 느낌이 없다가 더 많아진 건 뭐냐면 그만큼 외래어 사용이 많아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별 느낌이 없다라는 것은 잘난 척한다는 느낌에도 또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아유, 네가 아는 외래어 나도 다 알아.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없다. 옛날에 어른들이 외국어 사용하고 외래어 사용하면 자신의 지적인 면을 자랑하는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뭐 큰 효과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8쪽부터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가 남용되는 경우를 살펴볼 건데 우리가 벌써 지금 32분 가까이 되니까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3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